전북 군산의 한 작은 마을인데요. 밤 11시 30분. 쾅 하는 소리에 놀란 마을 주민들이 목격한 모습입니다. 지금 차가 집을 들이받은 건가요? 길을 벗어나서 돼지 축사벽을 그대로 들이받았는데요. 운전석에서는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고 차 안에서는 심한 술 냄새가 났습니다. 아, 그 음주운전 사고 같은데요?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 구부러진 외길이어서 속도를 낼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. 경사가 10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사망할 정도의 교통사고는 아니었다는 거죠. 차도 그렇게 많이 깨진 것 같진 않아요. 조수석 창틀에 보시면 여기에 피가 이렇게 묻어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. 그러네. 운전석에서 숨진 피해자의 것으로 확인됐어요. 운전석에서 사망을 했는데 그 피가 조수석 창틀까지 가서 튀었다고요? 또 피가 묻은 것이 있었는데요. 차 뒷좌석에 점퍼였습니다. 소매가 뒤집혀서 안감이 밖으로 나와 있었고 뒤집어서 겉면을 확인해 보니까 피가 묻어 있었던 겁니다. 이 혈흔도 역시 피해자의 혈흔으로 밝혀졌습니다. 차 사고가 났는데 그 순간 점퍼를 벗어서 그걸 뒷자리에 던져놨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? 야, 사망 원인이 혹시 뭐였나요? 차량 충돌 사고라면 일반적으로 가슴이나 배, 다리 쪽에 이제 손상이 생깁니다. 그런데 이분은 머리와 얼굴에 손상이 집중이 돼 있었어요. 양쪽 팔에 긁힌 자국도 있고 타박상이 있고 특히 왼쪽 손가락뼈가 골절이 돼 있었어요. 뭔가 가격이 이루어졌을 때 이 방어 손상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. 술을 마시고 누군가랑 싸움이 붙었던 걸까요? 싸우다가 피가 점퍼에 묻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부검을 해보니까 두피 밑에 출혈이 많이 있었고 두개골도 골절이 있었고 뇌출혈까지 발견이 됐습니다.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을 당했다는 건데요. 이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.28%입니다. 의식을 잃을 정도의 심한 주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 상태에서 머리에 그렇게 큰 부상을 입고 운전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. 가장 의문이었던 게 머리에 있는 상처의 모양입니다. 이게 뭐예요?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. 팽이 모양 같기도 하고요. 여러 개의 동심원 모양의 타박상인데 머리 전체에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. 정형 손상 그래요. 정형 손상. 상처를 야기한 물체를 바로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형태가 피부나 조직에 도장 찍히듯이 그런 걸 정형 손상 이렇게 표현합니다. 그래서 가해 도구를 특정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. 근데 이것도 좀 약간 동그란 거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생긴 후라이팬 있을 것 같아요. 아니면은 빨래판 같기도 하고요. 수많은 정형자상을 봤지만 처음 보는 독특한 패턴이었습니다.
굉장히 특이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. 이번은 차에 탑승된 상태로 발견이 됐잖아요. 그러면 이 상태는 차량 내부 구조물하고 일치를 해야 됩니다. 근데 차량 내부 구조물에는 이런 성상을 만들 수 있는 물체가 구조물이 전혀 없어요. 차량 내부에서 생긴 상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. 사인은 두부 손상입니다. 그런데 단순 교통사고로 볼 수가 없고 타살의 가능성이 있으니 수사상 이걸 참고해야 된다고 이제 감정서에 담게 된 겁니다. 유가족들의 충격이 정말 컸겠어요. 피해자는 아이 셋을 둔 가장이었어요. 술을 좋아하긴 했지만 평판이 나쁘지 않았고 원한 살만한 일도 없어 보였습니다. 이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는 날 마을에서 사라진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. 누가 사라져요? 개인 택시 지부장을 하던 최 씨였는데요. 주변 사람들도 이유를 전혀 모른다고 했고요. 이 사건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? 13일 뒤 이 남자가 스스로 경찰서에 나타납니다. 피해자 사망 추정 시간에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주점 여주인과 함께 있었는데요. 새벽 2시까지 마셨다고 했습니다. 같이 있었던 사람도 조사를 하신 건가요? 최 씨 진술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. 근데 왜 하필 그 타이밍에 사라졌던 거예요? 택시 지회장 선거에서 떨어지고 마음이 복잡해서 머리도 식힐 겸 다른 지역에 사는 후배의 집에서 지내다 왔다고 해요. 그러면서 주소와 연락처까지 적어서 보여줬습니다. 최 씨는 일단 용의선상에서 제외를 해야겠네요. 두 번째 용의자는 피해자의 아내 신 씨였습니다. 아내가 왜요? 사고 차량이 원래 자동차세를 안 내서 번호판이 영치가 돼 있었는데 4개월 전에 아내가 밀린 세금을 한꺼번에 내고 번호판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. 남편이 다시 차를 쓸 수 있게 된 거죠. 차가 없으면 불편하잖아요.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사건 당시에 아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조사해 보니까 아들, 딸과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. 엄마가 밤늦게까지 창문을 열고 주차장을 내다보며 아빠를 걱정했다라는 딸의 진술이 확인이 되었습니다. 그럼 대체 누가 범인일까요? 더 이상 새로운 증거나 목격자가 나오지 않아서 사건은 결국 이대로 종결되고 말았습니다. 유족들이 정말 억울하고 허망했을 텐데요. 그리고 무려 15년이 흘렀습니다. 그런데 이 사건에 수상한 점이 있다라는 첩보가 들어오면서 서울경찰청 미제 사건 전담팀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. 1998년이니까 그때는 이제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이었는데요. 이때가 끝나기 딱 4개월 전이었습니다. 시간이 너무 없네요. 수사팀은 완전히 원점에서 다시 보기로 하고 과거의 용의자 기억나시죠? 개인 택시 지부장 최 씨도 재조사를 시작했습니다. 자, 15년 전 수사에서 딱 한 사람 접촉하지 않은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. 바로 최 씨가 잠적했을 때 신세를 졌다는 후배였는데요. 사고 지역인 군산에 아는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친누나가 있다고 했어요.
전화를 걸어서 최 씨에 대해 물어보니까 예전에 알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. 최 씨가 사건 당일 술을 마셨다고 했잖아요. 주점의 여사장을 최 씨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로 이 누나였고요. 어떤 소개를 혹시 말하는 건가요? 주점 여사장이 최 씨의 내연녀였습니다. 내연 관계에서 거짓 알리바이가 만들어진 경우가 수사 현장에서 종종 있거든요. 수사팀은 내연 여인 주점 사장을 찾아갑니다. 그날 함께 술을 마신 건 맞다라고 하더라고요. 2시간 정도 같이 술을 마시다가 밤 9시 30분쯤에 최 씨가 먼저 자리를 떴고 밤 12시 30분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전화가 와서 감자탕집에서 다시 만났다는 겁니다. 3시간의 공백이 있는 거네요. 그 시간대는 범행 추정 시간대와 일치했습니다. 야, 그러면은 15년 만에 알리바이가 깨진 거네요. 주점 여사장이 15년 전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을 했으면 그 공백 시간을 우리가 더 자세히 들여다봤을 텐데 왜 그냥 계속 같이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? 최 씨에게 전화가 왔다고 해요. 죽은 사람과 채무 관계로 통화한 적이 있으니까 내가 의심받을 수도 있다. 그러니 계속 함께 있었다고 말해달라.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. 주점 여사장은 최 씨를 이제 믿고 또 좋아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했다. 아무리 그렇게 부탁을 받았어도 이거 범죄 아닌가요? 최 씨는 여전히 군산에서 택시기사를 일하고 있었습니다. 수사팀이 전화를 하니까 순순히 응하며 내일 오전 10시에 만나자. 그런데 10시가 돼도 나타나지 않고 전화도 안 받는 겁니다. 눈치채고 잠적한 건가요? 집으로 갔는데 주차장에 최 씨 택시가 서 있었어요. 본닛을 만져보니까 아주 따뜻했습니다. 방금 전까지 운전을 했다는 뜻이죠.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최 씨가 택시에서 내려서 헐레벌떡 도망가는 모습이 딱 찍혀 있었습니다. 휴대전화 통화 내역도 조회를 했는데요. 매일 아침 저녁 정해진 시간에 통화하는 번호가 하나 있었습니다. 유치원 급식 조리를 하는 48세 여성이었어요. 보통 사이는 아니겠죠? 최 씨가 택시조합 지회장을 할 때 그 여성분이 격리로 일했다고 해요. 지금은 그 집에서 밥을 먹고 출근하는 내연 관계였던 거죠. 주점 여사장도 내연녀였으니까 그 시기에 내연녀가 2명일 수도 있는 거네요? 일단 이 여성한테 협조를 얻는 게 중요하니까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. 이 여성이 최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. 수사팀은 그 식당에서 잠복을 했습니다.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최 씨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. 혹시 내연녀가 경찰이 있다라는 거를 쓱 알린 거 아니에요? 수사팀은 일단 철수를 하고요. 내연녀가 최 씨에게 전화를 해서 왜 안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게 했습니다.
그러자 최 씨는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수리하느라 못 갔다. 내일 내가 집 앞으로 데리러 갈 테니까 기다려라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. 내연녀가 지금 수사에 굉장히 협조적인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. 내연녀 집 앞이 편도 2차선 도로였습니다. 다음날 수사팀은 차량 2대를 그 도로변에 세워놓고 잠복을 했었죠. 그리고 이제 약속한 시간이 되자 낡은 승합차 한 대가 딱 나타났는데 1차선 한가운데에 멈춰섰다는 겁니다. 사람을 태우려면 바깥 차선 쪽에 서야 되는데 갑자기 그 승합차가 1차선에 내연녀를 태운 뒤에 신호를 무시하고 바로 좌회전을 해버린 겁니다. 도주하려고 작정을 했던 거네요. 그 순간에 다른 차량이 막아섰는데요. 잠복하던 형사들 차였던 것입니다. 야, 드디어 최 씨를 잡은 거네요. 그런데 최 씨는 혐의를 부인했어요. 그래서 형사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. 왜 그랬어? 무섭다. 살인 피해자한테 네가 죽였냐고 하면은 대부분 아니라고 해요. 형사가 모를 수도 있네.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왜 그랬어? 그러면 아 형사가 다 알고 알고. 나한테 물어보는구나. 약간 기법 중에 하나. 예, 어떤 노하우 같은 거죠. 일어서서 나가려는 형사를 딱 붙잡았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. 할 말 있습니다. 이게 다 그 여자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. 저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일을 했을 뿐이에요. 그 여자가 누구예요? 바로 숨진 피해자의 아내였어요. 신 씨가 다 시켜서 한 일이라고 실토를 했어요. 정말로 피해자의 아내가 이 모든 걸 시켰던 걸까요? 사실 피해자와 아내는 사고 1년 전에 이미 이혼한 상태였어요. 남편은 아이들과 원래 살던 아파트에서 지냈고 아내는 따로 살면서 가끔 아파트에 들른 정도로 보였습니다. 전 남편이 된 사람인데 밤에 안 들어온다고 걱정하면서 주차장을 바라보면서 기다렸다는 건데 납득이 안 되네요. 전 남편의 밀린 자동차세를 내고 번호판을 찾아왔다? 이것도 좀 이상해요. 남편은 일이 없고 거의 매일 술 마셔서 차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. 범행 추정 시간대에 있었잖아요. 그때 아내 신 씨와 내연남 최 씨가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. 드디어 알리바이가 깨졌어요. 아내 신 씨 잡으러 가야 되겠네요. 공소시효가 임박했잖아요. 신 씨가 소문을 듣고 잠적해버리면 곤란하거든요. 다행히 최 씨를 통해 있는 곳을 알아냈는데 제주도였습니다. 왜 제주도에 가 있어요? 새로운 내연남이 제주도가 고향이라서 거기에 며칠 머무는 중이었습니다. 내연남이 또 있어요? 역대급으로 좀 많이 등장을 하네요. 내연의 달인? 수사팀은 바로 새로운 내연남의 고향집을 급습했습니다. 아내 신 씨는
아주 편안하게 밥을 먹고 있다가 검거가 되는데요. 공소시효 만료까지 딱 25일 남겨둔 시점이 있습니다.